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10권 5월 춘추 제39장 미인서시. 오나라가 월나라를 치고 월왕 구천이 오나라로 잡혀가 굴욕적인 종복 노릇을 하고 그 후 귀국하여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와신 상담하고 있을 그 시기는 공자가 한창 천하를 역유하고 다닐 무렵이었다. 일찍이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밝혔듯이 그의 천하 역유는 다름이 아니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 동주를 이루리라. 자신의 정치 사상을 알아주고 펼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느 나라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갈 작정이었다. 이것은 망명과는 성격이 달랐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상을 펼칠 벼슬자리를 구하러 다닌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다. 그의 천하 역유는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그가 지니고 있는 사상, 인의와 예를 바탕으로 한 정치 형태는 존망이 걸린 당시 나라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제후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천하 역유는 1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는 위나라였다. 그는 그곳에서 자로의 처형인 안탁추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 당시 위나라 군주는 위영공. 위영공은 공자의 방문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선생이여, 진을 치고 적을 무찌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직 진 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실망했다. 10달을 머문 후 위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다. 국경 근처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나라 도성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현자로 소문난 거백옥의 집에 머물며 그와 사귀었다. 이때 위영공의 부인은 남자라는 여인이었다. 송나라 공녀 출신으로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음탕했다. 시집오기 전 송나라 공자조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 중에 위영공에게 시집온 것이다. 남자는 위영공의 아들 괴기를 낳았다. 괴기는 장성하여 위나라의 세자가 되었다. 그러나 남자는 송나라 공자조를 잊지 못했다. 이 무렵 위나라에도 한 미남자가 있었다. 이름을 미자하라 했다. 그런데 미자하는 남색가였다. 위영공도 여색보다는 남색을 즐겨했다. 그는 아름다운 청년 미자하를 자신의 남색 상대로 삼았다.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하루는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자하가 복숭아를 먹다 말고 위영공의 입안에다 넣어주었다. 위영공은 그런 미자하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반조각 복숭아를 맛있게 먹으며 자랑했다. 미자하는 나를 너무나 극진히 위하는구나. 맛있는 복숭아를 차마 혼자 먹지 못하고 과인의 입에 그 반을 넣어 주었도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신하들은 외면하고 소리 없이 웃었다. 위영공은 밤마다 미자하를 데리고 자면서도 부인인 남자를 몹시 두려워했다. 미자하가 속삭였다. 군부인에게도 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계책이다. 며칠 후 위영공은 송나라로 사람을 보내 남자의 옛 연인인 공자조를 위나라로 불러들였다. 마침내 남자는 그리던 연인 공자조와 해후하여 그간의 정열을 쏟아냈다. 이에 위영공은 미자하와 붙어 지내고 그 부인 남자는 옛 애인인 송공자조와 엉켜 지냈다. 어느덧 위나라 백성들 사이에는 그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세자 괴기는 어머니에 관한 추잡한 소문 때문에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신복부와 희양속을 불러 비밀리에 지령을 내렸다. 기회를 보아 나의 생모를 살해하라. 그러나 이 지령이 사전에 남자의 귀에 들어갔다. 남자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위영공에게 하소연했다.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영공 또한 분노하여 세자 괴기를 나라 밖으로 추방한 후 손자이자 괴기의 아들인 공손첩을 새 손으로 세웠다. 이럴 때 공자가 다시 위나라 도성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위영공의 부인 남자는 자신의 음탕함을 감추기 위해 공자를 맞아들여 공경히 대접했다. 어느 날 위영공이 부인과 함께 수레를 타고 나들이를 나갔다. 공자를 불러 그 뒤를 따르게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위나라 도성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수레에 함께 탄 것은 색이고 수레 뒤를 따르는 것은 덕이로구나.
색을 좋아하는 부인은 수레 옆에 태우고 인과 예를 펼치는 공자를 그 뒤로 따르게 한 위영공의 처사를 조롱하는 노래였다. 공자는 그 노래를 듣고 홀연 깨우쳤다. 그렇구나. 위나라 임금은 덕보다 색을 더 좋아하는구나. 공자는 더 이상 위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그곳을 떠나 송나라로 들어갔다. 하지만 송나라 군주 송경공도 남색에 빠져 있었다. 그의 상대는 사마 환퇴였다. 환퇴는 공자가 송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신을 불러 명했다. 공자가 지금 도성 밖 커다란 나무 밑에서 강론을 펼치고 있다. 너는 그곳으로 가 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자를 잡아 죽여라. 그러나 공자는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얼른 송나라를 떠났다. 이번에는 정나라로 갔다. 그러나 정해공 역시 폭정을 펼치며 군사 부문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자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그곳에서 공자는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상갓집 개가 왔다. 정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관직을 구하는 공자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실망한 공자는 정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향했다. 공자가 정나라를 떠나 황하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 무렵 진나라에서는 집정 대신 조왕이 자신의 동료 대신인 두명독과 순하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소문을 들은 공자는 발길을 멈추고 탄식했다. 아름답구나 황하여, 넓고도 넓구나. 내가 이 황하를 건너지 못하는 것 또한 운명이로다. 자공이 달려나와 물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명독과 순하는 진나라의 어진 사람이다. 조간자 조왕가 아직 뜻을 얻지 못했을 때 그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뜻을 이루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새나 짐승도 같은 동류를 죽이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공자는 황하를 건너는 것을 단념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래도 위나라가 가장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음인가? 그는 다시 위나라로 들어갔다. 그런데 공자는 운도 나빴다. 그가 위나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위영공이 죽은 것이다. 위나라 대부들은 세손 공손첩을 군위에 올렸다. 그가 위출공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괴기가 살아있었다. 괴기는 진나라의 망명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군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진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놓고 귀국할 기회만 엿보았다. 반면 아버지를 제치고 먼저 임금 자리에 오른 위출공은 위출공대로 임금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제나라의 도움을 청하여 아버지의 귀국을 저지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위출공이 공자의 사상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공자는 실망하고 다시 위나라를 떠났다. 진나라로 들어갔다. 진나라에서는 그래도 오래 머문 편이었다. 수년을 그곳에서 체류한 공자와 제자들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채나라를 바라보고 걸었다. 채나라에서는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가 다시 길을 떠났을 때 초나라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 무렵 초소왕은 패전의 악몽에서 벗어나 한창 의욕적으로 나라 재건에 힘을 쏟을 때였다. 이 기회에 학식 높은 공자를 우리나라로 초빙하자. 그는 사자를 보내 공자를 모셔오게 했다. 초소왕은 친히 나와 공자를 영접했다. 그동안 돌아다니며 받은 대접 중 그나마 가장 극진한 환대였다. 초소왕은 그와 더불어 몇 날 며칠을 얘기했다. 감동한 초소왕은 공자에게 이사 땅을 내리고 높은 벼슬에 등용할 것을 결심했다. 그러자 초나라 영윤공자 신이 위기를 느끼고 초소왕에게 간했다. 옛날 주문왕은 풍땅에 있었고 주무왕은 호땅에 있어 그 사방 거리가 100리 안팎이었지만 능히 큰 덕을 닦아 마침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알려진 공자의 덕은 주문왕이나 주무왕에 못지않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다 지혜롭고 어진 사람들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를 터전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든다면 그때는 어찌할 작정이십니까? 그 말에 초소왕은 공자를 등용할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다. 공자는 초소왕의 변심을 눈치채고 즉시 초나라를 떠났다.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공자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위나라로 들어갔다. 위출공은 공자를 이용해 나라 안팎의 근심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자가 출사를 거절했다. 다만 그는 제자 자로와 자고를 천거해 위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고국인 노나라에 다소간 변화가 일었다. 삼환의 최고 권력자인 개손사가 죽은 것이다. 개손사의 뒤를 이어 노나라 재상에 오른 사람은 개손사의 아들인 개손비였다. 그는 공자의 제자들 중에 인재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위나라를 방문하여 공자를 찾아왔다. 자유를 보내주십시오. 공자가 아니라 그 제자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지난날 개손사 밑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무렵 공자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자신 벼슬에 오를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앞길을 막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개손비의 청을 수락하고 자유를 개손비에게 내주었다. 자유의 귀국을 계기로 공자도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노나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미 위출공에게 출사한 자로와 자고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로 돌아왔다. 천하를 역유한 지 13년 만의 귀국이었다. 이때 공자의 나이 68세. 공자의 제자 자유를 비롯하여 자공, 유약, 복불제 등은 공자에 의해 천거되어 노나라에서 벼슬을 살았다. 자신이 못 이룬 예와 인의의 정치를 제자들을 통해 펼쳐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7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자는 5년 동안 노나라에 머물며 시와 서와 예와 악에 대한 편찬 작업에 온 정열을 쏟아붓게 된다. 이 책들이 바로 육아경전으로 전해오는 시경, 서경, 예기다. 악은 전해오지 않는다. BC 490년이면 아직 공자가 천하를 역유하고 있을 때이다. 오나라에서는 부차가 고소대 공사에 한창 박차를 가할 무렵이요. 월나라에서는 구천이 와신 상담하며 미인계를 쓰기 위해 서시를 찾아내 훈련을 시키고 있을 무렵이다. 이해 동방의 패자국 제나라에 큰 변화가 일었다. 안영, 전양저 등 명재상과 명장수를 배출하여 전성기를 구가한 바 있는 재경공이 70세가 넘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재경공의 재위 58년. 참으로 오랫동안 군위를 누렸다. 그런데 문제는 재경공의 사후였다. 재경공의 부인은 연이다. 그녀는 일찍이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아들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다. 재경공에게는 후궁의 몸에서 난 여러 아들이 있었다. 양생, 가, 구, 검, 서, 도 등 6공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 중 재경공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은 아들은 막내인 공자도였다. 그러나 공자도의 나이가 워낙 어려 재경공은 그를 세자로 임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던 중 재경공이 병이나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대대로 제나라에서 벼슬을 살아온 상경국하와 고장을 불러 뒷일을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공자도를 군위에 세우고 충성을 다해 주시오. 그러고는 나머지 공자들을 모두 내 땅으로 가서 살게 했다. 이를테면 추방이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재경공이 노환으로 죽었다. 국하와 고장은 재경공의 유언대로 나이 어린 공자도를 군위에 올리고 자신들이 조정의 실권을 잡았다. 이 소식을 들은 내 땅의 공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공자 양생과 선은 노나라로 망명하고 공자가를 비롯한 나머지 공자들은 위나라로 달아났다. 이것을 보고 내 땅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경공 돌아가시며 공자들은 장사에도 참석 못하고 삼군일에도 관여치 못하네. 아, 우리들은 장차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공실의 어지러움과 나라 앞날의 불안함을 빗댄 노래였다. 이때 제나라 조정에 진걸이라는 대부가 있었다. 진걸은 일찍이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바 있는 진무의 아들이다. 진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을 펴지 못하던 국하와 고장이 하루아침에 조정의 실권을 거머쥐게 되자 속으로 여간 불만이 크지 않았다. 진걸은 아버지 진무를 닮아 개교가 많고 쉽사리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이중적인 처세를 취했다. 겉으로는 국하와 고장을 충실히 따르는 척하며 뒤돌아서는 여러 대부들에게 두 사람을 비방했다. 즉 국하와 고장 앞에서는 여러 대부들이 두 분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들이 이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두 분께서 불만을 품은 대부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척했고 다른 대부들에게 가서는 또 국하와 고장은 우리 제나라의 화근입니다. 그들은 주공을 소나귀에 넣고 지난날의 신하들을 모두 몰아내려 하고 있소.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라고 속삭여대는 것이었다. 대부들은 모두 진걸의 말을 믿었다. 그중 진걸의 말을 듣고 가장 분개한 사람은 포목이었다. 포목은 제환공 때의 명신 포숙의 후손으로 대대로 고씨나 국씨와는 사이가 나빴다. 이듬해인 BC 489년 마침내 진걸과 포목은 여러 대부들의 가병을 규합한 후 임금인 공자도를 장악하기 위해 공궁을 들이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국하와 고장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공격했으나 임치성 내장이라고 하는 큰 거리에서 패했다. 겨우 임치성을 탈출한 국하는 거나라로 도망쳤고 고장, 안어 등은 노나라를 바라보고 달아났다. 하루아침에 제나라 조정의 실권은 진걸과 포목에게로 돌아갔다. 진걸은 좌상이 되고 포목은 우상이 되었다. 그들은 국씨와 고씨를 멸족시키지는 않았다. 국하의 아들 국서에게 그리고 고장의 아들 고무비에게 각각 때를 잇도록 했다. 그런데 진걸은 애초부터 천민소생인 제6공자도가 임금 자리에 오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욱이 공자도는 나이가 어렸다. 진걸은 평소 공자 양생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노나라에 사람을 보내 공자 양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아무도 양생의 귀국을 알지 못했다. 그해 10월 진걸은 많은 대부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내가 요즘 천하에 복이 드문 장사 한 분을 구했기에 여러 대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렇듯 오시라 한 것이오. 천하장사라니 어떤 분이오? 진걸은 큰 궤 하나를 내왔다. 궤 뚜껑을 열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대부들은 깜짝 놀랐다. 노나라로 망명했던 제1공자 양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내 진걸의 뜻을 알아차렸다. 포목을 비롯한 몇몇 대부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집안은 무장병사들에 의해 포위된 뒤였다. 대부들은 겁이 나서 슬며시 일어나 공자 양생에게 절을 올렸다. 반대하던 포목도 어쩔 수 없이 공자 양생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진걸은 그 즉시로 수레를 준비시켜 공자 양생을 태워 궁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어린 공자도를 끌어내고 그 자리에 공자 양생을 앉혔다. 이 임금이 제도공이다. 제도공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공자도를 태라는 땅으로 추방했다. 그러나 공자도는 태 땅에 이르기 전에 제도공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비운의 공자도는 죽은 후에 시호를 받지 못했다. 그는 1년 남짓 군위에 올랐는데 역사는 그를 안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은 공자도의 이름이고 자는 단순히 공자라는 뜻이다. 진걸은 진걸대로 포목이 자신의 뜻에 반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제도공에게 간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포목이 국외에 망명 중인 공자들과 비밀리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얼마 후 제도공은 포목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다. 그러나 그 후손은 끊지 않고 포목의 아들 포식을 당주에 오르게 하여 포숙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이로써 진걸은 재상에 올라 제도공을 능가하는 권세를 쥐게 되었다. 제도공은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반대파 대신들을 죽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재경공 시절을 그리워하며 제도공을 미워하고 원망했다.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다. BC 487년 제도공 2년 5왕 부차 9년 마침 적당한 빌미가 생겼다. 이웃인 노나라가 주나라를 침공한 것이었다. 주나라는 제나라의 동맹국이자 제도공의 여동생이 시집간 나라다. 제도공은 노예공이 주나라를 쳐 임금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에 탁자를 내리치며 분노했다. 노나라가 나의 매제인 주나라 임금을 잡아 감금했다는 것은 우리 제나라를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노나라를 쳐서 복수하리라. 그런데 재경공이 죽은 이후 제나라 군사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단독으로 노나라를 쳐 이길 자신이 없었다. 이 무렵 중원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오나라였다. 제도공은 오왕 부차에게 사신을 보냈다. 함께 노나라를 쳐 땅을 나누어 가집시다.
오왕 부차는 월나라를 쳐 속국으로 삼은 뒤 기고만장해 있었다. 천하에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도공의 청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내가 전부터 산동 쪽으로 진출할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기회가 왔구나. 그해 여름 부차는 노나라에서 망명해온 공산분류를 길 안내자로 삼아 노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공산분류는 노나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 그는 오군을 안내하면서 전날 자신을 핍박했던 땅에 이르러서는 닥치는 대로 방어하고 약탈하고 사륙했다. 이에 맞추어 제도공도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 땅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삽시간에 노나라 동쪽 일대의 땅을 빼앗았다. 제5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기겁한 것은 노예공이었다. 노예공은 자신의 힘으로 제5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재빨리 사자를 보내어 제도공에게 화해를 청했다. 이미 주나라 임금을 석방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주나라를 괴롭히지 않을 터이니 제공께서는 그만 화를 푸시고 군사를 물려주십시오. 제도공도 오랫동안 군사를 밖으로 내면 국내에 변이 생길까 두려웠다. 그는 못 이기는 척 노나라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빼앗은 땅을 돌려준 후 노예공과 화해했다. 아울러 대부 공맹작을 오왕 부차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는 이미 노나라와 화해했으니 오나라는 더 이상 수고스럽게 노나라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제도공의 변덕에 부차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공맹작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우리 오나라가 제나라 뜻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인 줄 아느냐? 이때는 이미 해가 바뀌어 BC 486년이 되었다. 부차는 노나라에 나가 있는 군대를 소환하기는 했으나 제나라에 대해 몹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그해 가을철에 부차는 한 땅에 성을 쌓고 장강과 회수를 연결하는 운하를 뚫었다. 언제든지 뱃길로 제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였다. 한 땅은 오늘날 안희성 양주 땅이다. 한편 노예공은 오왕 부차가 제나라에 대해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자기 나라를 쳤던 제도공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나라와 연합하여 제나라를 치자. 이렇게 마음먹은 노예공은 사자를 오나라로 보내어 연합을 청했다. 부차로서는 기다리던 일이었다. 이듬해인 BC 485년 정월 마침내 오노 연합군은 각각 서쪽과 남쪽 길을 통해 제나라 땅으로 쳐들어갔다. 여기에 담나라 군사까지 가세했다. 부차는 눈 깜짝할 사이 제나라 남쪽 땅인 식당을 점령하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 바람에 제나라는 큰 분란에 휘말렸다. 제도공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우리 임금이 공연히 오나라와 노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다. 이 모든 게 주공의 책임이다. 이때 진걸은 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제나라 정권은 그 아들 진상이 물려받고 있었다. 진상은 백성들의 원망을 잘 알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마저 돌팔매의 대상이 될 것 같았다. 진상은 포목의 뒤를 이어 포시 당주가 된 포식에게 접근하여 은밀히 사주했다. 오늘의 화란은 모두 주공이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요. 지금 나라 안이 전쟁으로 어지러우니 이 기회에 주공을 죽여 오나라의 오해를 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합시다. 주공을 죽이는 일은 그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길이기도 하오. 포식은 진상이 자기를 이용해 제도공을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소. 제도공이 아무리 폭군이라고는 하지만 포숙 이래 대대로 제나라 은혜를 받아온 명문가 후손으로서 난신 대열에 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진상은 머쓱했다. 그대가 못하겠다면 내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임금을 없애겠소. 며칠 후였다. 제도공은 성 밖으로 나가 싸움터로 나가는 군사들을 사열한 후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진상이 제도공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술을 따라주었다. 그런데 그 술에는 무서운 짐독이 들어있었다. 제도공은 술을 받아 마신 지 한식경이 못 되어 9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죽었다. 진상은 오왕 부차에게 사람을 보내 지난날의 일을 사죄했다. 우리 주공께서 급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해의 일은 오로지 선군의 독단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군도 죽었으니 오왕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종묘 사직만이라도 보존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제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오나라를 섬기며 우호를 다지겠습니다. 오왕 부차는 제도공이 죽은 데다가 항복이나 다름없는 화해를 청해오자 크게 만족했다. 영체 밖으로 나가 제도공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하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나라도 군대를 철수시켰다. 제나라 백성들은 제도공이 독살당한 것을 짐작했으면서도 그 일을 따지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기뻐했다. 그만큼 제도공은 대부들과 백성들에게서 인심을 잃고 있었다. 오군이 회군하자 진상은 제도공의 아들 공자임을 받들어 군위에 세웠다. 그가 제간공이다. 제간공은 군위에 오르자마자 진상을 우상에 임명하고 함지를 좌상에 올렸다. 그해 3월의 일이었다. 월왕 구천의 와신 상담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씨와 정단 역시 범녀의 집에 머물며 3년 동안 노래와 춤과 온갖 재주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들이 주렴을 두리운 비단 수레를 타고 거리로 나가면 온 성안의 향기가 가득 차는 듯 했다. 마침내 범녀는 서씨와 정단을 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월왕 구천에게 선보이기 위해서였다. 아, 구천은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어찌 이렇게 고운 여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구천은 첫눈에 서씨와 정단에게 반했다. 아깝도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두 미인을 데리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원수인 부차에게 내주기가 아까웠다. 하지만 범녀는 냉정했다. 그는 구천의 마음을 짐작한 듯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오나라가 멸망하는 날 왕께서는 이 같은 미인을 100명, 1000명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구천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얼른 변명을 했다. 과인이 어찌 지난날의 치욕을 잊을 리 있겠소. 이번 미인계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그러고는 궁중 여인인 선파, 이광 등 6 여인을 서씨와 정단의 몸종으로 붙여주었다. BC 485년 월왕 9012년 5월. 월나라 재상 범녀는 서씨와 정단을 데리고 오나라로 건너갔다. 오나라 궁궐로 든 범녀는 부차에게 절을 올린 후 월왕 구천의 말을 전했다. 동해의 천신 구천은 먼저 제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신 왕의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늘 태산과 같은 성은을 입으면서도 직접 왕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인 둘을 뽑아 왕께 보내오니 곁에 두시고 부리시기 바랍니다. 부차는 전에도 월나라로부터 여러 미인들을 받아온 터였기에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범녀가 불러들인 두 여인을 보는 순간 그는 이미 예전의 부차가 아니었다. 눈빛부터가 달라졌다. 지금까지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있을까? 서씨와 정단의 모습은 천상의 선녀 한 쌍이 하강한 듯 했다. 그는 정신이 몽롱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오자서도 있었다. 그는 서씨와 정단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월나라가 미인계를 쓰고 있음을 알아챘다. 재빨리 일어나 가냈다. 왕께서는 두 여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이 듣건대 사치는 천하의 근원이요 음란은 만재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옛날 하나라는 마리 때문에 망했고 은나라는 달기 때문에 망했으며 주나라는 포사 때문에 동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구천이 왕에게 두 미인을 바치는 것은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입니다. 당장 월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오자서의 말에 범녀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여차하면 몇 년 동안 공들였던 계책이 무너질 판이었다. 그때 부차가 오자서에게 대답했다. 영웅은 호색이오. 미인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구천이 저런 미인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그 충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소. 재상은 공연히 남을 의심하지 마오. 범녀를 의식해서인지 한껏 부드러운 어조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쾌한 기색이 숨겨져 있음을 범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가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부터 오왕 부차는 서씨와 정단을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두 여인 모두 빼어났으나 요염하고 비위를 잘 맞추기는 정단보다 서씨가 월등했다. 차츰 서씨가 부차의 곁을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어찌 알았으랴. 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다. 범녀가 철저하게 훈련시킨 간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서씨가 부차에게 속삭였다. 듣자 하니 왕께서는 고소산에 아름다운 궁궐을 짓는다고 하였는데 신첩은 언제쯤 그 궁궐을 구경할 수 있을는지요? 그 무렵 고소대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죽고 상하는 인부가 많아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었다. 부차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귀여운 서씨가 고소대를 보고 싶어 하자 태제백비를 불러 명했다. 고소대 공사가 어찌 늦어지는가? 회계산에 주둔시켜 놓은 왕손웅의 군사 3,000명을 불러들여 고소대 짓는 일에 투입하라. 부차는 월나라가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회계산에다 군사 3,000명을 주둔시켜 놓은 바 있었다. 그런데 서씨가 고소대를 빨리 보고 싶어 하자 그 군대를 거두어들여 노역부로 대용하게 한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선은 기절초풍할 듯 놀랐다. 비분과 울화가 극도에 달했다. 그는 그 길로 궁으로 달려가 피를 토하듯 간언했다. 어떻게 국경 수비의 군사를 노역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무릎 군대란 나라를 지키는 간성입니다. 한시도 태만해서는 안 되는 터에 오히려 그들을 노역으로 전용하시니 이는 진실로 스스로 오나라를 멸하는 짓일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구천이 서씨와 정단을 보낸 것은 왕을 음란의 세계로 빠뜨리려는 수작입니다. 왕께서 서씨와 정단을 옆에 끼고 향약에 빠져 계실 때 구천은 월나라를 강하게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히 고소대 공사를 중지하시고 서씨와 정단을 구천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하지만 부차는 이미 오자서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다. 오자서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태제백비에게 명했다. 한 달 이내에 고소대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 오자서는 통분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군사들이 대거 공사에 투입되면서 고소대 공사는 빠르게 진척되었다. 한 달가량이 지나자 고소대가 완공되었다. 고소대는 과연 장관이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방 200리가 한눈에 들어왔고 궁궐 대청에는 6,000명의 궁녀가 한꺼번에 춤을 출 수가 있었다. 대들보와 기둥에는 교룡과 봉황이 아로 새겨졌고 난간에는 옥이 장식되었다. 넓은 정원에는 기와 요초가 만발했으며 동산에는 온갖 짐승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았다. 이곳이야말로 별천지입니다. 부차는 서씨가 만족해하자 무척 기뻤다. 이때부터 부차와 서씨는 궁에 머무는 시간보다 고소대로 나가 음악과 술과 춤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차가 가는 곳에는 서씨가 있었고 서씨가 거니는 곁에는 언제나 부차의 모습이 보였다. 반면 정단은 어느새 고립되었다. 그녀는 원래 서씨와 가까운 사이였으나 오나라로 건너온 후부터 경쟁 심리가 발동했다. 그런데 서씨가 부차를 독차지하고 자신은 외톨이가 되자 마음이 몹시 울적했다. 마침내 그녀는 시기하는 마음이 지나쳐 병이 났고 결국은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부차는 그녀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서씨를 아꼈다. 그렇다면 정단도 상당한 미인이었을 터인데 부차는 어찌하여 정단을 제쳐두고 서씨만을 총애했을까? 아마도 서씨에게는 서씨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여담으로 서씨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서씨의 아름다움에 파생된 대표적인 단어로 효빈이라는 말이 있다. 효란 모방하다 라는 뜻이요, 빈이란 찡그리다 라는 뜻이다. 즉 찡그리는 것을 흉내내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장자의 천운편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온다. 앞서도 얘기했듯 서씨는 월나라 동쪽 절하산 아래에 사는 초부의 딸이었다. 무척 가난했을 것이다.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위에 병이 있었던 모양이다. 통증이 올 때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찡그리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그 눈썹 찡그리는 모습이 오히려 서씨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치머나간이라는 말이 있다. 헤엄치던 물고기가 부끄러워 물속 깊이 숨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땅으로 떨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를 이르는 말이다. 마을 젊은이들은 물론 여인네들까지 서씨의 묘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마침내 절하산 서촌 마을의 여인들은 서씨처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찡그리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눈썹을 찡그린다고 해서 어찌 추한 여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못생긴 여인들마저 눈썹을 찡그리고 다니자
마을 남자들은 더 이상 그 꼴을 보기가 괴로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사 가지 않은 남자들은 눈썹을 찡그리고 다니는 여인들을 보지 않기 위해 대문을 잠그고 일절 나다니지 않았다. 효빈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요즘도 분수도 모르고 남을 함부로 흉내내는 사람을 빗대어 이 말을 쓰고 있다. 서씨가 정단을 제치고 부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눈썹 찡그림의 매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눈썹을 찡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정도로 서씨의 아름다움이 압도적으로 빼어났던가? 어쨌거나 부차는 서씨에게 빠졌고 그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행했다. 서씨는 영암산 일대의 풍광을 좋아했다. 그래서 부차는 서씨를 위해 영암산 한쪽 기슭에 관외궁이라는 별궁을 지었다. 미인이 머무는 궁이라는 뜻이다. 관외궁 주변으로는 구리로 도랑을 만들어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도록 했으며 옥도를 깎아 난간을 만들었다. 부차는 또 서씨를 즐겁게 하기 위해 향섬낭이라는 복도를 만들었다. 향은 진동하다 라는 뜻이요, 섭이란 나무로 만든 신발을 말한다. 그러므로 향섬낭이란 땅을 파서 큰 독을 묻어놓고 그 위에 두꺼운 판자를 깐 복도이다.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고 그 위를 걸을 때면 부드럽고 아늑한 음향이 은은히 울려 퍼졌다. 그 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자객의 침입을 미리 알기 위해 침전과 내궁마다 향섬낭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오왕 부차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서시동이라는 아늑한 동굴도 만들었다. 부차와 서시는 종종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놀았다. 오늘날도 그 동굴 밖에 약간 움푹 패인 바위가 하나 있는데 서시가 앉았던 자리라고 한다. 산 위엔 서시가 부차를 모시고 검은고를 탄주한 곳이 있는데 지금도 금대라는 터가 남아있다. 또 완화지, 완월지라는 두 연못을 파고 벽천정이라는 샘물도 팠다. 서시는 때때로 그 샘물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화장을 했다. 그때마다 부차는 옆에 서서 서시가 화장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부차는 향산이라는 석가산을 만들고 거기에 향나무를 가득 심었다. 향산 아래로 커다란 연못과 작은 계곡을 만들어 물이 흐르게 했다. 향수계다. 서시는 배를 타고 논일며 향나무 열매를 따곤 했다. 향수계 바닥에는 옷 같은 자개돌을 깔았다. 그곳에서 서시는 자주 헤엄치며 놀았다. 자개돌이 비치는 맑은 향수계에서 헤엄치는 서시의 모습은 한 마리 은어 같았다. 성 동남쪽에 채령경이란 곳이 있다. 그곳은 부차와 서시가 함께 연을 따던 곳이다. 또 성안 남쪽에서 북쪽으로 큰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에서 부차는 서시와 함께 비단도체 배를 타고 놀았다. 그래서 그 호수를 금범경이라고 했다. 성의 남쪽엔 장주원이란 곳이 있다. 오왕 부차와 서시가 사냥하던 곳이다. 어성에선 고기를 기르고 압성에선 오리를 길렀으며 계파에선 닭을 치고 주성에선 술을 만들었다. 언젠가 부차는 서시와 함께 서동정의 남쪽만으로 더위를 피해 놀러간 적이 있다. 그 만은 10열이나 길게 뻗어 있었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오왕 부차가 중얼거렸다. 이곳이야말로 가히 더위를 식힐 만한 곳이로다. 그 후로 그곳을 소아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도 소주 땅에 가면 여러 절경과 명소터가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 명소를 소주 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서시가 거처하던 관외궁을 비롯하여 고소대, 백화주, 향수계, 서시동, 완화지, 채령경, 벽천정 등이 바로 그곳이다. 이 모두가 부차와 서시가 논일던 곳이다. 부차는 서시를 얻은 이후 고소대를 거처로 삼아 추나추동 향락에 젖었다.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언제나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어느덧 오나라 대부들은 오왕 부차의 얼굴을 구경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오왕 부차의 이런 향락과 서시에 대한 총애는 세작을 통해 고스란히 월왕 구천의 귀에 들어갔다. 구천은 다시 범녀와 문종을 불러 다음 계책을 의논했다. 그동안 우리는 재물을 보내어 부차에 의심을 덜었고 목재를 보내어 고소대를 짓게 했고 저 서시와 정단을 바침으로써 부차의 마음을 흐리게 하였소. 이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로 쳐들어가면 어떻겠소? 문종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아닙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침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장차 이 일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인은 백성들의 기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소. 이 재앙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소? 이번에는 범녀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엉뚱했다. 왕께서는 전혀 근심하실 바가 아닙니다. 이번의 기근은 월나라에게는 행운이요, 오나라에게는 재앙입니다. 구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재상은 잘못 말한 것이 아니오. 기근이 든 것은 우리 월나라인데 어찌 행운이며 오나라는 풍년이 들었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오. 이제야말로 오나라의 창고를 비게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부차는 우리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후환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몸을 낮추고 오나라의 식량 원조를 청하면 오나라의 풍년이 어찌 우리 월나라에게 다행이 아닐 수 있으며 우리 월나라의 흉년이 오나라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왕께서는 오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곡식을 구워달라고 하십시오. 이제 구천은 범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었다. 그는 즉시 문종을 사자로 삼아 오왕 부차에게로 보냈다. 문종은 이미 제물로서 태제 백비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쉽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많은 뇌물을 바치고 백비에게 식량 원조의 주선을 청탁했다. 백비는 문종을 데리고 고소대로 가 부차를 아련했다. 월나라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문종이 나서서 아뢰었다. 금년에 월나라에는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라건대 왕께서는 우리 월나라를 위해 곡식 1만 석을 구워주십시오. 내년이면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부차는 정사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태제 백비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눈빛이었다. 백비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다. 월왕 구천은 이미 대왕의 신하입니다. 월나라 백성 또한 대왕의 신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곡식을 아껴 백성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구워주시어 대왕의 은덕을 만천하에 펴십시오. 이때 오자선은 월나라에서 문종이 와 식량 원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기겁했다. 이번에 식량을 구워주면 우리나라 창고는 텅 비게 된다. 월나라는 결코 그 곡식을 갚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관복을 입고 고소대로 달려왔다. 식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서 국경을 접한 이웃일 뿐 아니라 교통마저 편리합니다.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터에 왕께서는 어이하여 저들의 힘을 늘려주시려 하십니까? 저들에게 곡식을 보내는 것은 원수의 힘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때가 늦습니다. 절대로 곡식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기회를 맞아 월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그러자 부차의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 서렸다. 그대의 말은 틀렸소. 내가 듣기로 의로운 군대는 굴복한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굶주린 사람을 구제한다 라고 하였소. 월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굴복하였는데 그들을 친다는 것은 의로운 군대가 아니오. 나는 월나라를 구휼할 것이오. 끝내 오왕 부차는 오자서의 간언을 물리치고 곡식 1만 석을 문종에게 내주었다. 문종은 머리를 조아리며 약속했다. 왕께서 우리 월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곡식을 보내시니 내년에는 반드시 곡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종이 1만 석의 곡식을 싣고 돌아오자 월왕 구천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그는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풀었다. 백성들은 구천의 은덕을 칭송했다. 그 이듬해 월나라는 풍년이 들었다. 반면 오나라는 흉작이었다. 구천이 범녀와 문종을 불러 물었다. 지난해 오나라로부터 빌린 곡식을 떼어 먹자니 신용을 잃게 되고 곡식을 갚자니 이는 우리 월나라의 큰 손해요. 대관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범녀가 주저함이 없이 입을 열었다. 그 일은 간단합니다. 왕께서는 곡식 중에 상등품만 골라 오나라로 보내되 그 전에 솥에다 살짝 찌십시오. 곡식을 솥에다 찌는 까닭은 무엇이오? 곁에 있던 문종이 범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대신 대답했다. 우리가 보낸 곡식이 상등품인 것을 보면 오나라는 반드시 그것을 두었다가 내년 봄에 씨로 쓸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찐 곡식을 보냄으로써 오나라의 신용을 지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나라의 내년 농사를 망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나라 창고를 비게 하는 참다운 계책입니다. 오왕이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 계책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소. 이번에는 범녀가 웃음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나라 궁실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낸 간자가 있습니다. 그 간자는 틀림없이 오왕 부차로 하여금 우리가 보낸 곡식을 내년에 씨앗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간자라니? 왕께서는 서시를 잊으셨습니까? 순간 구천은 범녀의 말뜻을 깨달았다. 범녀와 문종의 치밀한 계책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내 곡식 중 상등품을 가려 솥에다 살짝 찌게 한 후 오나라로 보냈다. 오왕 부차는 구천으로부터 빌려준 곡식을 받자 과연 크게 칭찬했다. 월왕은 참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보내온 것이 모두 상등품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곡식이 살짝 익힌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에 범녀로부터 지시를 받은 서시가 한마디 거들었다. 본래 월나라 땅은 토질이 비옥하여 곡식이 매우 실합니다. 이 곡식을 이대로 먹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내년에 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부차는 기뻐하며 월나라에서 보내온 곡식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내년 농사에 심도록 했다. 이듬해 봄, 오나라 백성들은 월나라에서 보내온 곡식을 심었다. 하지만 이미 솥에 찐 곡식이 제대로 자라날 리 없었다. 오나라는 크게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을 쳤고 부차는 이를 구휼하기 위해 군량미를 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그때까지도 그들은 월나라가 찐 곡식을 보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만 토질이 달라 그런 줄 알았다. 오나라 흉작. 이 보고를 받은 월왕 구천은 쾌제를 불렀다. 범녀와 문종을 불러 다시 물었다. 이제야말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칠 때가 되지 않았소. 그런데 범녀가 또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오나라 조정에는 아직도 오자서와 같은 충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군사들도 아직 강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부차로부터 오자서를 떼어놓고 군사를 좀 더 훈련시킨 후에야 오나라를 쳐이길 수 있습니다. 구천은 실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오자서를 부차에게서 떼어놓을 것이며 언제까지 우리 군사를 훈련시켜야 한단 말이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왕께서는 7년을 와신 상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서시의 보고에 의하면 오자서는 오왕의 신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오자서 스스로가 타국으로 망명하거나 부차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군사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범녀와 문종의 설득에 구천은 조급증을 가라앉혔다. 그 해범녀는 군사훈련에 한층 더 열정을 쏟았다. 월나라 군사들은 일찍이 여검객 원료로부터 검수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칼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부족한 것은 궁술이었다. 범녀는 군사들에게 집중적으로 궁술을 훈련시키던 중 우연히 한 초부로부터 진음이라는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제상께서는 어찌하여 진음을 초빙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요? 진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으나 젊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그는 백발백 중의 명궁일 뿐 아니라 한 번에 3마리의 새를 쏘아 맞추는 신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범녀는 관심을 품고 진음을 찾아갔다. 마침 그는 집 뒤의 공터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과연 100발이면 100발 다 관역에 가서 적중했다. 더욱이 그가 사용하는 활은 여느 활과 달랐다. 범녀는 기뻐하며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 활의 이름은 무엇이오? 진음이 대답했다. 이것은 활이 아니라 노라고 합니다. 활과 노는 어떻게 다루오? 원래 노는 활에서 생겨난 것이요, 활은 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탄은 탄궁이라고 하는데 작은 탄환을 튕겨 적을 쏘아 맞추는 것이지요. 탄궁은 오늘날의 새총 같은 것이다. 탄궁은 고대의 어느 효자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옛날 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숲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숲속의 짐승을 잡아먹었다. 목이 마르면 안개와 이슬을 마셨다.
그러다가 죽으면 백모에 싸서 들판에 모셔두었다. 그 시체들은 대부분 들짐승들에 의해 뜯어먹히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효자 하나가 들짐승과 날짐승들에 의해 자기 부모의 시체가 뜯어먹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 어떻게 하면 그 짐승들을 쫓아낼까 고심했다. 그리하여 고안해낸 것이 탄궁이었다. 원시인들은 그 탄궁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다. 단죽속죽, 비토축육, 대나무를 잘라 이어 흙덩어리를 쏘아 짐승을 쫓았네라는 뜻이다. 대나무 조각을 길게 이어 잡아당긴 후 그 끝에 흙덩어리나 돌멩이로 놓아 튕겨 날아가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효자는 이 탄궁으로 자기 부모의 시체를 보호했다. 그 후 사망 중 신농대에 이르러 대나무를 휘어 양쪽 끝에 질긴 나무 껍질을 엮어 오늘날과 같은 활을 만들었고 나무를 깎아 화살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궁이다. 오제 중에 한 사람인 요 임금 때에 이르러 초나라 형산 땅에 호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사냐에서 홀로 자라났다. 짐승을 잡기 위해 활 쏘는 법을 익혔는데 어찌나 그 솜씨가 좋은지 제 아무리 날쌘 짐승도 그의 화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뒤 호부는 예라는 사람에게 활 쏘는 법을 전수했다. 예라는 이름은 고대 중국의 신화에도 등장한다. 회남자에 의하면 요 임금 때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나타나 오곡을 태우고 초목을 말라 죽게 했다. 이에 활의 명인인 예가 요 임금의 명을 받들어 9개의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고 1개의 태양만 남게 하여 재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는 곧 예 덕분으로 요 임금이 천하를 안정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춘추자 시전은 예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시대도 요 임금 때가 아니라 하나라 때다. 하왕조의 제후였던 후예가 자신의 활솜씨를 믿고 하나라 정권까지 탈취했다는 설화가 바로 그것이다. 어쨌거나 예는 호보에 이어 활의 명수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 예는 다시 복몽에게 자신의 활솜씨를 전했다. 복몽 또한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후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인물이다. 회남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하루 종일 말하면 그 중에는 성인의 말이 있고 백발 화살을 쏟아보면 그 중에는 예와 복몽의 솜씨가 있다. 마구 떠들어대는 말 중에도 어쩌다 훌륭한 말이 있으며 백발 화살을 쏟아보면 그 중에 한 발쯤은 예나 복몽 정도와 같은 멋진 솜씨도 나온다라는 뜻이다. 복몽은 심성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자신이 천하 제일의 명궁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스승인 예가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인 예의 솜씨를 능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예를 죽이고 자신이 천하 제일의 명궁임을 자처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이루편에 소개되고 있다. 복몽이 예를 죽인 것은 그 스승인 예에게도 책임이 있다. 스승을 죽일 정도의 인물을 제자로 삼은 예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맹자는 단정지은 것이다. 그러나 맹자 외의 다른 문헌들은 복몽이 스승 예를 죽인 일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뒤 다시 복몽은 금씨에게 활 쏘는 법을 전했다. 금씨는 여러 나라 제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예전의 활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노다. 즉 활을 눕혀 기계를 설치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화살을 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씨는 이 노를 초나라에 전했고 그때부터 초나라는 대대로 복숭아 나무로 노를 만들고 대추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일약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저의 선조는 대대로 국노 쓰는 법을 자손에게 가르쳤으며 저 또한 그 법을 배워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노는 활과 달라서 그것을 사용하면 새가 날기도 전에 떨어뜨릴 수 있고 짐승이 달리기 전에 쏘아 맞힐 수 있습니다. 어찌 탄궁이 궁과 같을 수 있으며 궁이 노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진음으로부터 활과 노에 대한 내력을 들은 범녀는 뛸 듯이 기뻐했다. 곧 허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청했다. 선생을 우리나라 군대의 활스승으로 삼고 싶습니다. 진음은 범녀의 초빙을 수락하고 그 길로 회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진음은 월나라 군사 3,000명을 뽑아 노 제작법과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월나라 군사들은 한 번에 화살 3대를 연달아 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아무리 강하고 날랜 군사라도 이 연노 앞에서는 몸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진음은 군사를 가르치는데 열심인 나머지 3개월째 접어들면서 병이나 죽고 말았다. 월왕 구천은 진음의 죽음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를 위해 극진히 장사지내 주었다. 그리고 그가 묻힌 산 이름을 진음산이라 명명했다. 국노부대 창설을 계기로 월나라 군대는 부쩍 강해졌다. 법녀의 계책대로라면 이제 남은 것은 오자서를 부차 곁에서 몰아내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법녀는 우선 서씨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부차에게 예물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문종을 오나라로 파견하여 비밀리에 지령을 내렸다. 오왕에게 오자서를 의심케 하라. 이 지령이 떨어진 후 서씨는 틈나는 대로 오왕 부차에게 속삭였다. 오자서 장군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왕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오자서가 고집이 색인 하나 반역을 꾀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신첩은 어쩐지 오자서 장군이 무섭기만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은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오왕 부차의 마음속에는 은연중 오자서의 동태를 살피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오자서는 나름대로 월나라의 움직임을 염탐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부쩍 군사 훈련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았다. 역시 복수를 꾀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궁으로 달려가 부차에게 간했다. 신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왕 구천은 요즘 밤낮 없이 군사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월군은 이제 부쩍 강해졌습니다. 만일 월나라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면 왕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막으시렵니까? 다시 회계산에 우리 군사를 주둔케 하여 저들의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신의 말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지금이라도 사자를 월나라로 보내어 저들의 동태를 알아보십시오. 부차는 오자서가 자꾸 간하는 것이 귀찮았다. 그래서 대부 왕손웅을 불러 명했다. 그대가 가서 월나라 실정을 살피고 오라. 왕손웅은 월나라로 건너갔다. 월나라 재상 법녀는 오나라 왕손웅이 무슨 일로 왔는가를 짐작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일절 군사 훈련을 중지시키고 씨름과 같은 놀이만 하게 했다. 왕손웅은 몰래 월군의 동태를 살폈으나 한결같이 군기가 해이하고 노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비웃었다. 그는 오성으로 돌아와 부차에게 보고했다. 월나라 군사들은 참으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장수라는 자들은 술독에 빠져 있고 군졸들은 씨름놀이에 열중하여 병기가 다 녹슬 지경입니다. 오자서는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차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오자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정녕 그는 늙었나 보다. 그러고는 월나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자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였다. 그러할 때 오왕 부차에게 노나라로부터 뜻밖의 제의가 들어왔다. 오왕께서는 어찌하여 제 나라를 쳐 천하 패권을 잡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부차는 천하 패권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노나라는 느닷없이 오왕 부차에게 제 나라를 치라고 권한 것일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력이 있다. 제경공 사후 제 나라는 급격히 어지러워졌다. 더욱이 진걸의 아들 진상이 정권을 잡고부터는 공실의 권위와 힘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그나마 국서와 고무비가 진상의 독재를 견제할 뿐이었다. 진상은 그런 국서와 고무비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두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제강공을 꼬드겼다. 지난날 노나라는 오나라와 합세하여 우리나라를 친 적이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이제 그 원수를 갚으십시오. 제강공의 허락이 떨어지자 국서를 대장으로 삼고 고무비와 종루를 부장으로 삼아 노나라로 쳐들어가게 했다.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거나 전쟁에서 패하면 그 죄를 문책할 작정이었다. 국서와 고무비가 노나라를 치러 나가기 전에 제간공은 그들을 불러 엄명을 내렸다. 나는 반드시 노나라를 멸하고야 말겠소. 그대들은 노나라를 멸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시오. 이 해는 공자가 천하여규에서 돌아온 해인 BC 484년 오왕 부차 12년 월왕 9013년이었다. 공자는 귀국 후 시경과 서경 저술에 전념하던 중 제나라가 대대적인 침공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안색을 달리하며 제자들을 불러 물었다.
노나라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부모의 나라다.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인가? 누가 제 나라로 가 이 일을 해결하고 오겠느냐? 서로 눈치를 보는 중에 자장과 자석이라는 제자가 자원했다. 저희들이 가서 제 나라 군사를 돌려놓고 오겠습니다. 공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너희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번에는 자공이 나서서 말했다. 제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자공이라면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공은 위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단목사라고 했다. 공자보다 31살 연하다. 그는 여러 제자 중 가장 변설이 능했다. 그것이 공자는 못마땅하여 주의를 주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기대가 적지는 않았다. 사기의 중리 제자열전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다. 한 번은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너와 아내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했다. 제가 어찌 아내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알 뿐입니다. 공자는 자공의 겸손함에 흡족했다. 몇 년 후 공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공이 이번에는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너는 그릇이다. 어떤 그릇입니까? 호련이다. 호련이라 함은 종묘제사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다. 자공에 대한 공자의 기대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화다. 또 이런 일화도 전해온다. 어느 때인가 진자금이라는 사람이 물었다. 공자께서는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이에 자공이 대답했다. 주문왕과 주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자들은 그중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도가 사람에게마다 다 있으니 어찌 어린애에게인들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선생께서는 고정된 스승이 없습니다. 그의 변설과 재치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말해주는 일화다. 공자가 이번 노나라의 위기를 맞아 다른 제자를 제쳐두고 유독 자공에게 일을 맡긴 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자공은 제나라 수도 임치로 갔다. 진상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왔다는 말에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다. 자공이 임치로 온 것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로구나. 진상은 자공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대는 노나라를 위해 세객으로 오셨소이까? 자공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제상께서는 틀리셨습니다. 저는 노나라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 나라를 위해 왔습니다. 진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 나라를 위해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본래 노나라는 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제상께서 노나라를 치려 하시니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대는 노나라를 치는 것이 어찌 어렵다고 말하는 게요? 우선 노나라는 성벽이 낮고 성을 둘러싼 해자는 얕으며 임금은 어리석고 신하들은 위선적이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군사와 백성들은 싸우기를 겁내고 싫어하니 이런 나라는 치기가 어렵습니다. 제상께서 지난날의 일을 안 갚음할 생각이시라면 우리 노나라보다 오나라를 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오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그 성이 튼튼하고 성지가 깊으며 군사는 강하고 무기는 날카롭습니다. 또한 신하들도 용맹스럽고 지혜가 넘치니 오나라야말로 무찌르기 쉬운 상대입니다. 진상은 자공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다.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쉽고 그대가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오. 그대가 이렇듯 어지러운 말로 나를 현혹시키려는 까닭이 무엇이오? 그런 말을 하려거든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나 자공은 여전히 태연자약한 표정이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제가 제상에게만 그 뜻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상은 궁금함을 어쩌지 못하여 좌우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자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모름지기 나라 안에 근심이 있을 때엔 강한 적을 공격해야 하며 나라 밖에 근심이 있을 땐 약한 자를 공격해야 합니다.
제가 보건대 재상께서는 지금 나라 안의 일로 근심이 가득합니다. 다른 대신들을 제어하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럴 경우 국력이 약한 노나라를 쳐 무찌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나라를 친 대신들이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재상께선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만 구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대신들은 입지가 강화되고 재상은 오히려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나라를 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든 대신들은 강한 오나라를 무찌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요. 그러면 그들의 국내에서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재상의 독주를 의미하는 것이요.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상께서는 노나라를 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나라를 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자공의 말에 진상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나를 깨달았다. 그는 안색을 부드럽게 바꾸며 거듭 물었다. 좋은 가르침이요. 그대의 말로 인해 나의 걱정이 일시에 씻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군대는 노나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오나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면 모든 대신들이 나를 의심할 터인데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상께서는 일단 제 나라 군사를 문수가 일대에 주둔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명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길로 오나라로 가서 오왕에게 제 나라를 쳐서 노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오나라가 제 나라를 치면 자연스럽게 군대를 돌릴 수 있으니 누가 재상을 의심하겠습니까? 진상은 기뻐하며 국서에게 사람을 보내어 명했다. 세작의 보고에 의하면 오나라 군대가 우리 국경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오. 장군은 문수가에 주둔하되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여차하면 남쪽으로 달려갈 채비를 갖추시오. 진상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자공은 그 길로 남쪽 오나라로 내려갔다. 오왕 부차에게 아련을 청한 후 말했다. 제 나라는 일찍부터 만승지국으로서 언제나 천하 폐업에 대한 야욕을 불태워왔습니다. 지금 제 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한 첩보입니다. 제군은 노나라를 무찌르고 나면 반드시 오나라를 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노나라나 오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입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의 수도가 비었을 때 군사를 몰아 쳐들어가지 않으십니까? 만승의 나라인 제 나라를 쳐서 노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리면 오나라의 위세는 진나라보다 더 커집니다. 왕께서는 천하 패권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북방을 노리고 있던 오왕 부차는 자공의 권유를 듣자 귀가 솔깃했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선뜻 승낙하기가 깨름칙했다. 자공의 변설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던 것이다. 그는 슬며시 발을 뺐다. 그대의 말이 옳소. 하지만 우리나라 남쪽에는 월나라가 있소이다. 내가 일찍이 월왕을 회계산으로 몰아넣어 핍박한 적이 있는데 듣자 하니 그 일로 인해 월왕이 절치부심하며 내게 보복할 기회만을 기다리는 중이라 하오. 나는 먼저 월나라를 쳐 정벌한 후 그대의 계책에 따라 제 나라를 칠까 하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오. 자공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나라는 천하 폐업을 다툴 수 없습니다. 월나라는 약하고 제 나라는 강합니다. 약한 월나라를 쳐봤자 아무 이득이 없으며 강한 제 나라를 내버려두면 큰 불행이 닥칩니다. 오나라가 월나라를 치는 사이 제 나라도 노나라를 쳐 북방을 도모하면 그때는 북쪽으로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 커다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바가 아닙니다. 어찌 월나라와 제 나라를 비교하십니까? 만일 왕께서 정의 월나라가 근심이 되신다면 제가 월왕을 만나 월나라에서도 응원군을 보내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월나라는 텅 비게 되고 왕께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제 나라 정벌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공의 말이야말로 부차가 노리던 바가 아니던가. 그는 의자가 들썩거릴 정도로 기뻐하며 자공의 두 손을 잡았다. 진실로 그렇게만 되면 내 그대와 함께 기쁨을 나누겠소. 이렇게 해서 자공은 또 남쪽 월나라를 향해 떠나갔다. 월왕 구천은 유명한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들떴다. 백성들을 시켜 길을 닫게 하여 친히 30리 밖으로 나가 자공을 영접했다.
가장 훌륭한 공관으로 안내한 후 말했다. 여기는 궁벽한 동의 나라인데 선생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특별히 왕을 위해 왔습니다. 선생께서 이렇듯 오셨으니 이는 월나라의 복입니다. 어리석은 과인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옵니까? 자공이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신이 이번에 오왕을 만나보았더니 오나라는 노나라를 돕기 위해 제 나라를 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월왕께서 오나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의심하여 오왕은 제 나라를 치는 대신 월나라를 먼저 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오나라를 떠나 급히 월나라로 내려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차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월왕 구천은 대경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공손히 청했다. 선생께서는 부디 이 몸을 위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저 남에게 보복할 뜻이 없으면서도 의심을 산다면 이는 이를 서투르게 하는 것이요. 남에게 보복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게 했다면 이는 이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도 전에 발설되었다면 일은 이미 위험지경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잘못을 일컬어 곧 사모라고 합니다. 만일 왕께서 오나라에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의심부터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오왕은 교만해서 간신을 좋아하고 태제백비는 세도를 누리기 위해 아첨을 잘한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지금이라도 오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나라가 제 나라를 치는데 응원군을 보내겠다고 자청하십시오. 그러면 오왕은 월나라에 대해 의심을 풀 것이요. 마음 놓고 제 나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오군이 제 나라와 싸워 이기면 오왕은 더욱 교만해져 다시 진나라를 향해 쳐들어갈 것이며 패하면 오나라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왕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이니 오성이 빈틈을 타 오나라를 치면 어찌 승리를 거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공의 말을 듣는 순간 월왕 구천은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오는 듯 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자공을 향해 2번 절을 올렸다. 하늘이 과인을 위해 선생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의 말씀은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백골의 살이 돋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의 가르침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구천은 감사의 마음으로 황금 100일과 보검 1자루, 양마 2마리를 선사했다. 그러나 자공은 그것을 받지 않고 표연히 월나라를 떠났다. 그는 다시 오왕 부차에게로 왔다. 부차는 결과가 궁금하여 물었다. 어떻게 되었소? 월왕은 오나라에 대해 송구한 마음만 있을 뿐 보복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만간 사자를 보내어 왕의 의심을 풀어드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조했습니다. 부차는 기뻐하여 자공을 공관으로 보내 편히 쉬게 했다. 닷새 뒤였다. 과연 월나라 대부 문종이 사신의 자격으로 오나라로 와 월왕 구천의 말을 전했다. 동해의 천신구천은 삼가 아래입니다. 듣자 하니 왕께서 장차 대의를 일으켜 노나라를 구하고 제 나라를 치려 하신다니 천신구천은 이에 일조하기 위해 친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문종을 통하여 보광검과 명장굴로가 만든 창, 그리고 갑옷 20벌을 먼저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부차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공을 불러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한 후 물었다. 월왕은 참으로 신의가 있는 사람이오. 그가 친히 과인을 따라 제 나라 정벌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선생께서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자공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쓰면서 그 임금까지 부리는 것은 불의입니다. 왕께서는 그가 보내는 예물과 응원군만 받으실 뿐 월왕이 오는 것은 사양하십시오. 부차는 자공이 시키는 대로 문종을 통해 말했다. 월왕이 굳이 따라 나설 필요는 없소. 응원군만 보내시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공은 비로소 느긋한 마음으로 본국인 노나라로 돌아갔다.